1941년 4월 육군 항공대는 이 신형 전투기를 육군 일식 전투기로 명명하고 하야부사라는 별칭을 붙인 후에 실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하야부사는 제로 전투기보다 양산이 늦어져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의 시점으로 볼 때는 불과 40대 정도가 말레이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에도 일본 육군 항공대의 수적인 주력은 키-27 전투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야부사는 동남아 지역에서 버팔로 전투기와 허리케인 전투기를 장비하고 있었던 연합군 항공전력과 맞서서 큰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 대량으로 배출된 육군 항공대 에이스들은 그들의 격추 기록을 하야부사로 달성하게 되었죠. 이 무렵 일본 육군은 이 신형 전투기에 대한 정보를 군사 기밀로 하고 있었으며 일본 국내 언론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제로 전투기의 홍보에 적극적이었는데 진주만 기습과 남태평양 전선에서 일본 해군의 거듭된 승전보와 함께 해군의 제로 전투기는 승리의 상징으로 화려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전쟁 초기에 연합군 조종사들은 고성능의 일본 전투기를 만나면 당연히 제로 전투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필리핀이나 말레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일본의 신형 전투기는 제로가 아니라 하야부사였습니다. 이 무렵 쿤밍 지역에서 활동하던 용병 전투 비행대 플라잉 타이거스의 P-40 조종사들은 일본 육군 항공대의 전투기들과 자주 교전하고 있었죠. 플라잉 타이거스 대원들은 그동안 만만하게 생각했던 키-27 전투기보다 월등한 비행 성능을 가진 하야부사와 마주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플라잉 타이거스도 일본 전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원들은 이 전투기를 당연히 제로 전투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따라서 플라잉 타이거스나 동남아 주둔 미군의 전투 기록 중에서 제로 전투기에게 격추되었거나 제로를 격추시켰다고 기록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로 전투기로 언급된 기체들이 실제로는 하야부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태평양 전쟁 초반 일본 국민들은 제로 전투기의 활약상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해군과 제로 전투기에게 열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라이벌 의식을 느낀 일본 육군은 1942년 4월부터 키-43 하야부사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육군은 하야부사가 동남아 전선에서 연합군기들을 격파하며 제로 전투기에게 뒤지지 않는 큰 전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이 무렵부터는 미군도 하야부사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며 오스카라는 코드명을 붙이고 경계하게 됩니다. 하야부사와 교전을 경험한 미군 조종사들은 이 전투기가 시속 240에서 400km 정도의 중저 속도에서는 어떠한 미군기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로 전투기와 비슷한 위협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제로와 마찬가지로 하야부사 역시 숨겨진 단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로와 같은 950마력의 공랭식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커다란 날개로 인해서 최고 속도가 시속 505km 정도로 해군의 제로보다 시속 30km 정도 느린 편이었습니다. 더구나 뛰어난 기동성을 위해서 경량화를 추구하다 보니 급강하 성능이 좋지 않았으며 고속 전투기로 개발된 기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형에서는 고정식 피치의 둔활 프로펠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에 각국의 주력 전투기들은 대부분 피치 조절이 가능한 세날 프로펠러를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야부사의 프로펠러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야부사가 장비한 두 정의 7.7mm 기관총은 1차 대전 수준의 화력이었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한 튼튼한 미국제 전투기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남방작전 중에 하야부사는 연합군의 비행장을 공습할 때 화력 부족으로 인해서 적기들을 지상에서 격파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가끔 마주치게 되는 미군의 중폭격기들을 상대할 때는 마치 새 총으로 탱크를 공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실전 부대에서 화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으며 1942년 말에는 기수의 7.7mm 기관총 한정을 12.7mm 기관총으로 교체한 개량형 하야부사가 생산됩니다. 이 개량형 하야부사는 1943년에 뉴기니 전선에서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견고한 미군기를 상대하기에는 여전히 빈약한 무장이었죠. 1943년 중반부터는 2단 슈퍼차저를 장착하고 출력이 강화된 신형 엔진과 세날 프로펠러를 도입한 T-43-2형이 배치되는데, 이 개량형은 조종석 주위에 방탄판도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의 최고 속도도 시속 533km에 불과해서 미군의 P-38 라이트닝에 비하면 시속 100km 이상 느린 속도였던 것입니다. 이 무렵에는 공중전의 양상이 빠른 속도와 강력한 화력을 이용한 일격이탈 전술로 완전히 넘어간 시기였는데, 근접 공중전 성능에 올인했던 하야부사는 순식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이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P-38 라이트닝 전투기가 뉴기니 지역에 대량 배치되면서 하야부사는 이제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야부사의 개발 과정에서 일본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이 뛰어난 기동성에 집착했던 결과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차기 전투기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야부사의 총 생산량은 5,900대 정도로 1만 대 정도가 생산된 해군의 제로 전투기와 함께 전쟁 기간 내내 일본 전투기 부대의 중핵을 이루게 됩니다. 순식간에 구식이 돼버린 하야부사의 성능으로는 더 이상 미군기들과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 육군 항공대는 하야부사의 후속 전투기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1943년에는 삼식 전투기 키-61 히엔이 선보였으며 1944년에는 고성능 전투기 키-84 하야테가 배치되었지만 불안정한 신뢰성과 양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하야부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야부사는 이미 한참 전에 일선에서 물러났어야 되는 구식 전투기였음에도 일본 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최일선의 전투기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야부사에 대한 퀵 리뷰였습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